일을 잘하는 관리자들은 어떻게 한다? 결과론 말해요.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목표 120%입니다. 문제 해결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져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또 우선순위 있죠? 보고가 간결하죠. 문제를 먼저 가지고 오죠. 손 쓸 수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관리자란 말이죠. 고성과자를 알아보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주도성, 두 번째가 조직시야란 말이죠.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만 가져오냐? 아니면 문제 더하기 대학,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 두 번째가 뭐냐? 자기만 보는가? 아니면 다른 팀이나 조직 전체의 상황도 같이 보는가? 요게 이제 관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핵심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관리자들이 성과를 잘 내주고 직원들 성장하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팀장일수록 맨날 야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한테 로빈 코치 일 잘해서 팀장 시켜놨더니 자기 일만 하고 직원들 방치해요. 어떡합니까? 로빈 코치 경력직 팀장이라고 마케팅 세워놨는데 제 말은 안 듣고 자기 방식으로 팀원들 단돌이 해가지고 내 말도 뭐 먹히지 않아요. 어떻게 못하겠어요. 성과도 안 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현장 가보면 성과 내지 못하는 팀장급 관리자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 잘해서 세웠는데 관리 역량 없더라. 연차는 찾는데 리더십 역량 노문이다. 대안이 없어서 승진을 시켰는데 불안하다. 아니 뭐 실무할 땐 잘했는데 팀장 세워놨더니 그냥 아사리판이 나고 있다. 일은 그 일에 주어진 사람의 숫자만큼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일을 그냥 늘려버려요. 성과도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근로시간도 높은 나라이지만은 노동 생산성도 낮은 나라입니다. 오래 일하는데 적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성과를 더 못 낸다. 그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업으로 보자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39%를 차지하고요. 대기업이 60%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과 없는 리더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늘 바쁘다는데 딱히 결과물이나 성과가 없죠. 피드백 주려고 하는데 방어적으로 대응하죠. 문제 추구하면 책임 회피해버리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성과가 나려면 일 잘하는 팀장들, 일 잘하는 관리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팀장이 되면 할 일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일을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요. 문제는 뭐냐? 이제 몇 가지 있어요. 팀장들이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부서장이 되면 그 부서장 된 것 자체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침에 AI와 함께 더닝크루그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인지하는 편향이에요. 팀장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있는데 이 베테랑 팀장이 볼 때는 못하는 게 많은데 뭘 모르는지 모르죠. 메타인지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잘 안 되면 내가 실력 부족한 게 아니라 운이 나빴을 뿐이야. 외부로 원인을 돌리는 거죠. 이게 더닝크루그 효과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데 그걸 우리는 자기 고양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전체의 8-90%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내 실력이고 실패는 외부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시장 상황, 예산 부족, 팀원들의 역량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왜 실패를 정당화하냐? 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팀의 성과가 처참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유능한 게 아닌가 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요. 인간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외부적 상황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직면하는 고통 대신에 현실을 재해석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애초에 목표가 잘못된 거였어요. 대표님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은 작년보다는 현장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 매출 떨어지는 것은 문제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려요. 매출이 원래부터 잘못됐대요. 두 번째, 보상이 적을수록 정당화는 또 강력해져요. 이거 뭐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하면 잘 된 거죠. 이렇게 말해. 목표 세울 때는 열심히 하겠다 그래 놓고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왜곡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동의가 됐느냐? 팀장이 되고 관리자가 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네 팀의 성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역을 만들어 놨느냐? 화살을 쐈는데 관역 없이 쐈느냐? 그 이야기예요. 갤럽의 노동상태 범주 부류를 보니까 아예 일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전념하지 않고 있다. 63%나 됩니다. 무성의하다. 적대적이다. 나 회사에 출근하기는 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나 증오한다. 24%나 돼요. 열심히 일한다는 13%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본다 하더라도 업무 몰입 중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는요 13%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페이킹 나오죠. 회사에서 바빠 보이는 방법. 이 가짜 일들입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 켜놓고 키보드로 아무거나 친다. 이런 거예요. 누가 부르면 한번 못 알아듣는 척한다. 이런 거죠. 사적인 전화도 업무 관계인 것처럼 전화한다. 거래처 이메일 보낸 다음에 확인 전화하고 영업용 전화는 엄청 크게 하고 이런 거죠. 이 가짜 노동이 시간을 뺏는 과정이죠. 맹목적인 투두리스트 관리하는 거, 결과물 없는 회의하는 거, 참고용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발송하시는 거. 실질적인 일을 한다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계속 바빠 보이는 거죠.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했어요. 가짜 노동이 뭡니까? 상사가
모두가 기대하는 결과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막연한 노동. 이게 이제 가짜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관리자 한 명 잘못 세워보세요. 해당되는 팀들 가짜 노동으로 직원들만 엄청 고생시켜버리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관리자 한 사람 잘못 세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요. 그냥 쓸데없는 일로 가득 차여가지고 막 몇 달씩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관리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빈둥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죠. 하루에 1시간가량 일하고 나머지는 뭐 음악 골라주기,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라도 두드려 대며 일과 무관한 일을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시간 늘리기 있어요. 시간 단위로 봉급을 받는 조직에서 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 관리자의 눈을 속이고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늘리기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더 많은 가격을 매길 수 있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일 꾸며내기도 있습니다. 사실 해야 할 일은 없지만 불필요한 일을 굳이 만들어내서 업무와 무관한, 성과와 무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이 일 꾸며내기가 제일 관리자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야 될 그런 일이죠. 관리자 중에서 참 힘든 관리자가 책임 회피 관리자죠. 결정적 순간에 발을 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나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가 아니면 선택지를 열어두고 책임을 분산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방어적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보신주의가 있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게 있죠. 뭐 대표적인 데가 뭐 사실은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부장급들 여기서 많이 나타나죠. 뭐 책임 회피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두리뭉술하게 지휘하죠. 잘 되면 내 지시 덕분이고 안 되면 네 능력 덕분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붕괴된 조직이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변하죠.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충분한 지원과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를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상사는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실무자는 그걸 감당합니까? 안 그렇죠. 실무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만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해요. 알아서 해. 이것만 하면 되죠. 무한 반복이죠. 일은 안 돌아가고 나중에 봤을 때는 된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일하기 전에 결과물에 대한 그림을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맥락을 이야기하고 결과물 이미지에 합의하고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 그 원칙이 다 지켜지겠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결과물 이미지를 합의하세요. 그게 없으면 책임 회피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개입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망쳤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철학에 안 맞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일하기 전에 결과물에 대한 그림을 합의하는 겁니다. 결과물만 하게 해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생각을 스케치 페이퍼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일을 위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관리자들은 어떻게 한다? 결과로 말해요.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목표 120%입니다. 문제 해결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져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우선순위 있죠? 보고가 간결하죠. 문제를 먼저 가지고 오죠. 손 쓸 수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관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성과자를 알아보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주도성, 두 번째가 조직시야란 말이죠. 첫 번째가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만 가져오냐 아니면 문제 더하기 대안,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 요런 게 이제 관리자의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만 보는가 아니면 다른 팀이나 조직 전체의 상황도 같이 보는가. 요게 이제 관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핵심적인 거란 말이죠. 리더가 가짜 일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뭐냐? 경영자와 해당되는 관리자가 이러이러한 결과물 이미지를 우리는 합의합시다 라는 하나의 도면, 그게 없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한 명 한 명이 일 잘한다 못한다 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일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결과물 이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그겁니다. 사후 결과로 짜증내는 그 피드백, 그것보다는 사전에 결과값을 합의하는 피드포워드,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자를 임명하면요, 진짜 리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1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역할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너의 역할은 뭐다? 2번 결과물 이미지, 목표 세팅해줘야 됩니다. 당신을 내가 관리자로 세우고 팀장으로 세운 목적은 이런 거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1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3단계가 주기적인 원오원 미팅이에요. 1대1로 만나줘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경영자가 생각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말했다고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한 번 말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무슨 뭐 AI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리더십 발휘하면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이거 3번 말하고 5번 확인이요? 아니요. 3,000번 말하고 5,000번 확인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를 못했다,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러면요, 메시지의 발신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역할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처음 팀장 발령 냈을 때 역할을 이야기했다고 그대로 끝나냐? 아니에요. 또 말하고 또 대화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알아듣고 내 걸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과가 안 나는 관리자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성과 안 나는 관리자 그대로 놔두면요, 1번 그 본인 커리어가 정체돼요. 2번 그 사람 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그 사람들 커리어도 정체돼요. 3번 회사가 해당된 팀 성과가 병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4번 새로운 기회에 장벽으로 작동해요. 성과 안 나는 팀장과 팀을 그대로 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자 하는데 자기들은 성과도 못 내면서도 변화에도 저항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과 안 나는 팀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저 성과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세게 나가죠. 그러다 보면 이른바 부당 노동행위 이야기 나오고 녹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때 비폭력 대화 모델을 쓰셔라, 센스 모델을 쓰셔라, 너는 이런 거야 하지 마시고 나는 이걸 느꼈어, 아이 메시지로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느낌, 니즈, 그리고 요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달 회의에 3번 늦은 거 봤어요. 회의 흐름이 끊겨서 내가 좀 걱정이 됐어요. 우리 팀은 중요한 논의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한데 혹시 늦을 경우 10분 전에 미리 메시지 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센스 모델입니다. 요거 팀장급이 일을 부풀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먼저 결과물 이미지를 합의하십시오. 팀장급이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고 어려운 점을 물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의 자유의지에 맡기지 말고 정기적인 원오원 미팅을 통해서 역할 규정, 결과물 이미지 세팅,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협력, 여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성과 리더들이다. 피드백 해줘야 된다. 그럼 비폭력 대화로 센스 대화이거나 탭 대화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